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무려 8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오간 돈만 1조 원이 넘고요. 일당 중에는 현직 대기업 직원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이승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간 판돈이 1조 원이 넘는다면서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0명을 검거해서 이 중에서 10명을 구속했다라고 경기 북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밝혔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무려 이제 8년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토토, 네. 어느 팀이 이길지 도박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외에도 사다리 타기 이런 형식으로 도박을 해서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 왔고, 특히 좀 특이한 점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네. 여기서 운영했다는 건데, 여기가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인이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발각될 위험도 적고 또 치안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를 골랐다고 하고요. 이들은 인출팀 그리고 계좌팀 이렇게 하부 조직을 나누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직원 중에는 대기업 관리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특히 대기업 관리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 전직도 아니고 현직 네.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자는 이 총책 중에 한 명과 친구지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중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익힌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 네. 도박 사이트 유지 보수를 해온 걸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낮에는 대기업 사원으로, 밤에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이중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조직은 SNS 버젓이 광고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회원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고 운영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예 대놓고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먹튀가 없다. 속칭 먹튀가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돈을 떼먹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입소문으로 퍼져서 많은 회원을 유지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총책은 당연히 범죄일 거고 이 조직원도 범죄겠지만, 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네. 이용자들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도박죄일 텐데요. 보통은 도박죄가 적용되면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돼요. 규정상은 1천만 원 이하의 네.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반복적이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만약 도박을 했다 그러면 단순 도박죄가 아니라 상습 도박죄가 적용되고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전 과정에서 네. 외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외환관리법 위반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일에 엮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좀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성년자라든지 네. 아니면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약간 유행처럼 스포츠 토토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지금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번 돈이 최소 566억 원이거든요. 이 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소 전 추징 보전이라고 하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이나 네. 직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범죄로 만들어진 형성한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묶어놓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양도나 매매 이런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 가압류하고 개념이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묶어놨던 재산을 공매를 한다던가 해서 이것을 처분하게 됩니다. 네. 지금 조직, 총책 등 주요 인물들은 국내로 송환이 된 상황이고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을 때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네. 우리가 스포츠 토토라는 공식 사이트를 알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허용된 곳에서만 이런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처럼 불법적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들은 조직원들도 많이 있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범죄 단체 조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조폭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꼭 조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범죄 활동을 한 경우에는 범죄 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가 더해져서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되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된 돈만 1조 원이 넘고 네. 가입된 인원도 1만 명이 넘고 심지어 이들이 얻은 수익도 현재 파악된 것만 5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마 실제는 훨씬 더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까지도 가능한 좀 중형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해외로 도피 중인 공범도 있더라고요. 3명이 지금 도피 중이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마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게 될 거고요. 이와 관련된 것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네. 카지노 같은 경우에서도 네, 자세히 많이 봐서 실제로 그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범죄 저희도 보도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금을 꿀꺽한 일당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네. 젊은 사람들도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청년 전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대출이 대표적일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입장벽을 좀 낮게 해놨어요. 그것을 이용한 수법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인의 소득 증빙 서류와 전세 계약서가 있으면 이런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네.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가짜로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금융기관 14곳에서 16차례에 걸쳐서 대출금 20억 원을 받아서 챙겼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임대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도 사실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범죄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아마 같이 강하게 처벌받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30대 주범들 총 3명이 있다고 해요. 모두 네. 구속됐고 나머지 임차인들이나 공범들도 다 입건됐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 중에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대출금을 가로챈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당근마켓 통해서 중고거래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도 부동산 사기가 일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근마켓에 가면 요즘에 뭐 생활용품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네. 최근에 보면 오토바이, 자동차, 맞아요. 심지어 부동산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대1로 당사자들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사이에 없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믿을 수만 있다면 사실 그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없다 보니까 사기 물품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기 건수들도. 이 건도 마찬가지죠. 허위 부동산 월세 물건을 올린 겁니다. 그것을 믿고 거래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가로채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잘 알아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전세 사기 사건도 좀 짚어보면은 깡통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 방송사 직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전에서 속칭 깡통 전세 오피스텔을 판매해서 수백억 대의 이제 이익과 피해를 입힌 일당이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 좀 특이한 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직 아나운서라든지 네. 방송 작가라든지 이렇게 방송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공범으로 이번에 심지어 주범이네요. 주범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게 사기 수법 중에서 전형적인 것이 유명인 또는 아나운서나 방송계에 일하시는 분들처럼 이름이 있는 분들이 공인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신뢰도를 쌓게 되는 이게 또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11월 11일경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걸 우리가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월세를 통해서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속여서 네. 매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짜로 월세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가짜 임차인을 등장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세보다 훨씬 높게 위험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네, 전세 사기 요즘에 위험하다 많이들 얘기는 하는데 점점 더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아무래도 안타까운 게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비슷한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데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젊고 어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고액의 아파트라든지 네. 아니면 고액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이 아주 쉬워요. 뭐 KB 시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은 건수를 많이 해야지 치고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주로 액수가 작은 물건에서 사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층들이 그 타겟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이분들은 아직 사회 경험도 적고 부동산을 경험할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히 잘 이용당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연령별로 30대 접수자가 52%로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이게 사기를 당했는지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들어갔더라도 네. 좀 수시로 다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는 게 필요해요. 네.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들어가자마자 집을 제3자한테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해 보는 버릇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허그가 이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대신 갚아주는 돈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맞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 따르면 지난달 1월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집주인 대신해서 대신 갚아준 돈이 1,70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3.2배 급증을 했거든요. 이게 깡통 주택이 속출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더더욱 이제 이런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간 대위 변제 2조 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예상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깡통 전세도 요즘 늘어나고 있고 범죄 사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허그의 자금 여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정부 지원 대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걱정되는 것은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앞으로 이런 허그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할까 봐 걱정이 돼요. 이렇게 네.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해는 일반 시민들 대중들한테 네. 돌아올 테니까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 사기 문제 심각성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논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법도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 대리도 하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일단 처벌 수위도 처벌 수위지만 네. 처음부터 내가 나중에 걸릴 것이다. 나중에 처벌받을 것이다를 각오하고 사기 범죄에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벌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예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잖아요. 그 허점을 없애는 작업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게 하고 실제 범행이 벌어지면 강하게 처벌하고 양쪽이 다 제도가 보완돼야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